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에 숨겨진 진실. 기업 공시 완벽 분석을 통해 이기는 투자의 법을 찾는다. 안녕하세요.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기업 공시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시작합니다. 투자의 시작은 공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투자에 있어서 기업 공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쏭달쏭한 공시도 이분과 함께라면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죠.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형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어떻게 더위 안 먹으셨나요? 주말에 너무 더워가지고 네. 거의 뭐 반 더위 먹다 살았는데 이게 사실 뭐 더운 건 좀 좋은데 네. 우리 증시도 조금 이 후끈후끈 이 증시가 좀 더워져야 되는데 참 네. 걱정이 좀 이만저만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기온이 빨간불을 켜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주가도 이렇게 고공행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맘처럼 되지 않는 장세입니다. 일단 오늘의 오전장 흐름이 어땠는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에 미국 3대 지수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05%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9%, S&P 500 지수는 1.06% 상승한 모습입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켠 채 마감한 모습이죠. 장 막판에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플러스권으로 전환한 채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했었는데 조금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피는 현재 0.16% 하락, 코스닥도 0.82% 하락한 채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흐름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황입니다. 시작은 0.02% 상승한 채 출발을 했었습니다. 이게 코스피에 잠시만요. 네, 종합으로 살펴보면 0.23% 상승한 2310.73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미 증시의 영향에 힘입어서 빨간불을 켠 채 움직이나 했지만요. 오늘 약간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10시대로 접어들면서 최저지수인 2284.33포인트 터치한 채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0.13% 하락한 2302.05포인트 지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발은 빨간불을 켠 채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0.53% 상승한 채로 733.35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에서와 비슷한 양상 보여줬습니다. 10시대로 접어들면서 최저지수인 1.4% 하락한 719.27포인트 터치한 채로 살짝 올라온 모습이고요. 현재는 0.76% 하락한 723.9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시총 5위까지는 그래도 빨간불을 켠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2%대의 상승률, SK하이닉스는 1%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은 약간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는 0.42% 하락한 채로 2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는 1.19% 상승한 6만 8,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기아도 오늘은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특히 HLB가 4%대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강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36,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오늘 카카오게임즈는 3%대 하락률 보여주면서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도 2%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다소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시황 흐름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전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전일점 미국 증시 다우존스 1.05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0.9포인트 상승 좀 출발해주면서 장 후반에 상승폭을 좀 더 확대, 이 하락 전환에서 상승 전환을 좀 이끌어냈는데 우리 증시도 오늘 시초 장세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시초 장세에서는
강세 출발은 했습니다. 지금 양시장,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금 오후장 거의 뭐 후반 지금 0.1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 0.78포인트 하락 전환한 이 배경. 지금 특이점에서는 코스피의 경우에는 2300선을 좀 이탈했다가 이 2300선을 좀 힘겹게 사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심리적 지지선 지금 730포인트의 어떤 이탈은 지금 현재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자 730선의 어떤 회복 여부가 좀 중요한 변곡 요소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항상 뭐 강조드렸던 것처럼 지금 7월 중순에 예정된 이 국내 이 금통위의 이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의 이 자이언트 스텝 언급, 자 이 중대한 어떤 이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는 추가 이 불확실성에 관련된 어떤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이 요소가 시장의 어떤 작용 효과가 이 주가에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될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 체크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자 이 요건은 7월 14일 이 국내 금통위에서 한 차례 이 금리 인상의 폭을 이 빅스텝으로 좀 예고한 바가 있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자이언트 스텝은 단행이 좀 되지 않을까. 자,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 또는 경기 침체 완화 기대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어떤 요인보다는 네. 체크 발표 이후에 사실상 오히려 더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00선 그리고 코스닥은 730선을 사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가 730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세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역대 최악의 상반기라는 성적표를 받았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힘겨운 상반기를 보냈는데요. 하반기의 전망도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 상장사 10곳 중 3곳의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주가가 기업 실적까지 뒷걸음치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어닝 시즌 이후의 주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뭐 1분기 기조에서는 사실은 전년 동기 대비 기업의 실적들이 좀 개선된 법인들이 좀 있었지만 반대로 2분기 기조가는 감소 요인을 갖고 있는 법인이 더 많을 것이다. 6월 말자 12월 결산 법인들의 이 반기 실적에 대한 마감은 8월 14일 날 제출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이 과연 1분기 대비해서는 어떨 것인가, 지금 지표상에서는 사실상 이 좋을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1분기 물가 상승분은 이 사실상 이 원부자재 가격 상승분이 판가 인상이 반영되는, 즉 판가의 전이 현상은 분기별 2월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1분기의 상승 효과는 2분기 반영 효과, 2분기 상승 효과는 3분기의 상승 기조가 좀 전가 현위로 봤을 때는 기업의 손익 관점에서 1분기의 물가 상승분은 2분기 실적의 생산 원가가 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손익의 감소 요인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원인이고 2분기 상승분은 마찬가지로 3분기의 전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들은 사실상 2분기보다 저는 3분기에도 더 하락폭을 좀 더 가져가지 않을까, 즉 감소 요인을 보다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 관점에서는 코로나19의 피해주로 작용됐던 이 리오프닝 관련주의 실적 회복에 따른 1분기보다는 2분기의 실적 회복률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형국을 좀 보여주겠지만 대체적인 어떤 이 회사들, 기업의 통상적인 어떤 회사들, 특히 원부자재 가격의 가격 변동 요인을 좀 많이 받는 이런 이 회사들의 이 기업 실적들은 2분기에 손익 감소 요인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분기별 2월 효과가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이뤄졌던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의 요인으로 3분기의 실적 하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
집중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예상하면서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력 제품인 반도체와 또 스마트폰 수요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데다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익률 또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오만전자마저 무너질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네. 실적 발표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저가를 좀 갱신을 했었죠. 네.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반대 양상을 좀 갔는데 말 그대로 어닝 쇼크라고 해서 여기서 더 빠질 것인가. 뭐 물론 하락의 어떤 명분, 이유는 좀 되긴 충분할 텐데 지금 잠정 실적치에서는 매출액의 감소 요인은 있지만 영업손익은 오히려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 기관들의 어떤 의견들입니다. 지금 예상 실적에서는 매출액의 어떤 감소 요인은 이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어떤 1분기의 기조효과는 매출액의 어떤 소폭의 감소 요인이지 이게 업황이나 섹터의 어떤 큰 영향에 따라서 매출액 또는 이 공급망에 대한 어떤 이 부재 또는 어떤 공급망에 대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작용이 되는 매출 감소 요인은 아니다. 자, 이 점인데 오히려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서는 사실상 이 없어서 못 만드는 즉 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의 어떤 매출 감소 요인은 저는 일회성으로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영업손익의 어떤 개선 효과는 오히려 1분기보다 2분기에 오히려 확대 요인을 좀 가져간다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는 여기서 오히려 더 하락할 만한 어떤 명분상의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지금 52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이런 이 종합적인 요인은 사실상 이 회사의 어떤 이 사업 모멘텀의 훼손이라는 관점보다는 이 전체적인 어떤 지수 변동성에 따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냈었지만 반대로 주가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업손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장의 흐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오후장과 또 내일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장세는 사실상 상승 출발을 했지만 지금 오전장 초반, 후반 좀 지나가면서 낙폭을 좀 더 키워가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피의 경우에는 2,300선을 좀 철저하게 좀 지지를 해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오후장에서는 상대적인 낙폭이 좀 부분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730포인트를 좀 기점으로 회복률이 좀 관건인데 730포인트를 좀 지지해 준다면 오늘은 사실상 이 시초 장세와 동일한 양상으로 마감될 가능성은 좀 크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시장의 상승 요인을 좀 부추길 수밖에 없는 어떤 이벤트성 어떤 호재는 없다. 즉 악재만 남은 셈인데 그렇다면 추가적인 악재 이슈가 반영이 되면 오히려 지수의 하단점들을 더 확대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는 그 여지에 대해서는 2200선부터 2450선 2200선에서 2450선을 기점으로 급락과 급등을 좀 반복하는 형국이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300선을 사수할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오후장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낙폭을 다소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시초 장세와 비슷하게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2,220선에서 2,450선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는 대표님의 의견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의 흐름과 또 오후장 대응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의 공시를 제대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수상한 공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의 수상한 공시 시작합니다. 수상한 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후성입니다. 먼저 후성의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에 설립돼서 2006년 12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냉매가스와 반도체용 특수가스, 2차전지 전해질 소재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40여 년간 축적된 불소화학의 기술과 공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소화학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기초화합물 화학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후성은 중국과 폴란드 등의 해외 법인과 5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3,812억 원, 영업이익 5,945억 원, 당기순이익 45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5.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19.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른 국내 및 해외 법인 매출 증가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후성의 기업 개요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후성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 등의 공시를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가 호재 공시냐 악재 공시냐 이 두 가지 공시의 요건을 좀 우리가 판단을 해볼 때 이 공시는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 배경이 신규 시설 투자가 향후에 회사의 어떤 매출 포지션 또는 매출 캐파를 어떻게 좀 이어갈 것인지, 네. 신규 투자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 준공일에 따른 이 이후에 양산 규모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공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투자의 구분은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투자 대상은요, 2차 전지 전해질의 생산 시설입니다. 투자 내역은 1,060억인데 회사 자기 자본의 37.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투자 목적입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시장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 제품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고객 수요 대응, 효과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기술력 검증 및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겠다라고 이 투자 목적을 밝혔는데요. 투자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하단 참고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조달의 원천은 내부 유보자금, 시설 차입금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 자금 조달의 원천 등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인데, 회사 자기자본 37.4%에 해당되는 1,060억을 2차 전지 전해질 생산 시설에 투입해서 신규 시설 투자를 단행한 만큼 2023년 9월 30일이니까 지금 2023년도 3분기 이후, 즉 4, 4분기부터는 이 초도 양산품이 생산될 것이고 본격적인 어떤 생산했던 어떤 납품 반영은 2024년도 1분기부터 좀 본격화되는 공시가 아닌가 판단을 해보고요. 회사는 이에 따라서 자금 조달을 회사의 유보자금과 시설 차입, 즉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저희가 수상한 공시 첫 방송 때 공시를 유형별로 만나봤었는데요. 그때 신규 시설 투자 공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대표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시설 관련된 투자 관련된 공시 내용 살펴보셨고요.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당초 예정됐던 증설을 보류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식의 후성은 지난 3월에도 글로벌 화학 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 3월이었습니다. 회사 이 폴란드 업체죠. 오르비아와 이 자회사인 코라와 2차 전지 무기 불화물 생산 라인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 일단 이 협약 단계에서 이후에 시설 투자까지 최종 이어진 단계까지는 지금 검토 및 어떤 계획들이 수립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폴란드 지역의 투자인데 전체 한 6만 평 이 규모의 중장기 대규모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2차 전지의 허브인 이 유럽 쪽에 이 대규모 투자들이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죠.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리고 폴란드. 지금 최근에 이 유럽 시장에서 2차 전지의 어떤 배터리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 2차 전지 전기차의 조립 생산 라인들이 지금 유럽 지역을 토대로 해서 이 인프라들이 좀 확산되고 있어요. 시설 투자의 어떤 기반 여건이 유럽 지역에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움직임이 있고, 물론 이제 미국의 북미 시장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의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공정들을 좀 보면
중국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시장에 이 공장을 건립하는 케이스가 좀 많았는데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 대규모 투자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관점에서의 어떤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최근 수년간 국내 주식시장을 달군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두 개의 키워드를 모두 가진 기업이 바로 후성입니다. 지난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네, 지금 잠깐 최근 분기 보고서를 볼게요. 회사의 사업 포지션,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업에 대한 비중, 주력 비중이 좀 더 많느냐. 자, 공시를 제대로 좀 읽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회사의 주 사업에 대한 내용, 사업에 대한 전체 캐파가 어떤 사업의 비중이 좀 더 큰가, 작은가 이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 사업의 뭐 5%도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뭐 이 테마로 부각되거나 주 사업이라고 인식하는 착오 현상들이 좀 많았어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주요 제품 서비스 내용을 보면 회사는 기초 화합물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자, 두 가지 품목들에 대해서 납품 효과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반도체용 특수 가스,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냉매 가스. 반도체용 특수 가스에 들어가는 이 적용, 이 무기 화합물이죠. 무기 화합물의 어떤 납품 실적을 좀 보유하고 있고 이 또 다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차 전지 소재, 전해질이죠. 전해질 소재입니다. 소재. 전해액 전체를 만드는 엔캠과 첨부와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해질에 첨가되는 이 소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 소재라고 좀 밝히고 있죠. 반도체용 애칭 증착가스 그리고 2차 전지 전해질 첨가제 등 그리고 가전 산업용 냉매 등이 좀 포함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주요 품목들이 골고루 반도체 이 산업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부분에 적용되는 납품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통상적으로 회사들이 매출의 어떤 비중을 좀 나누는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 전체 이 매출 포지션 100% 안에서 관련된 산업 부분을 좀 굳이 구분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후성은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증착가스 부분과 2차 전지를 좀 비교해 봤을 때 한 6대4 정도 이 납품 실적이 좀 나누지 않겠는가. 네. 반도체 부분이 한 60,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이 한 40%의 비율로 공급되지 않겠는가 좀 전망이 좀 되고 있고 이처럼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반도체형 특수가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등에 납품하는 이런 산업적인 어떤 배경, 사업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로 모두 편입이 되어 있는 회사가 바로 후성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돼서 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후성인데요. 후성이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지만 경쟁사 대비해서는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그럼 후성의 주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잠깐 잠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500원 0.8%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월달 기점으로 사실상 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해주면서 실적 배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작용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의 상승폭은 모두 다 반납한 흐름. 네.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 좀 급등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 타 업종, 동종 업종 대비해서는 오히려 이 회사의 어떤 가치가 네. 다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어떤 평가들이 줄을 이었는데 지금 이 저가 하단 라인까지 좀 내려온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기업의 이 밸류에이션 대비 가치가 조금 더 다 하락했다라고 또 확연하게 또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시점은 회사의 어떤 이 전체적인 어떤 자산 평가 또는 밸류에이션 어떤 가치 대비해서 이 적정한 주가 대비 좀 떨어졌느냐 높은가 이 여부가 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후성의 어떤 수급 요인이 좀 중대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보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저평가 메리트는 아직은 그래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좀 기록했던 것처럼 2분기에도 실적 기조를 충분하게 좀 가져간다면 2분기에도 역시 실적이 탄탄한 기조를 2분기, 3분기까지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요인을 가져간다면 충분히 주가는 이 평가 차익만큼의 밸류에이션 가치는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도래가 좀 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18,500원, 18,500원이 중대한 지지선으로 좀 보여졌는데 최근 어떤 지수 급락에 따라서
추세는 모두 이탈된 것을 좀 보여줘요.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면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는 도래는 됐다. 하단 내용 보면 16,000원, 16,000원에서 17,500원, 16,000원에서 17,5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중장기 관점에서의 어떤 시설 캐파 투자 이후 회사의 대규모 시설 투자는 실적을 수반한다는 관점에서 2023년도 이후인 2024년도부터 확연한 회사의 어떤 외형 가치는 좀 달라지지 않겠네요. 그렇다면 이미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이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죠. 네. 항상 반영 효과가, 선반영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그래도 낙폭 과대 구간에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후성은 회사의 주 사업 내용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반도체 무기 화합물 그리고 2차 전지의 전해질 소재를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부문에서 매출이 딸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상당히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도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500원이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6,000원에서 17,500원 사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멀리 본다면 2023년 이후부터도 그 외형 가치가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후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의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시죠. 2006년 3월에 설립돼서 2016년 기술 성장성 기업 특례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항암 바이러스에 기반한 면역 항암 치료제의 연구 및 개발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신라젠의 핵심 플랫폼 기술은 팩사백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만든 백시니아 바이러스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신라젠은 팩사백 생산 CMO인 ABL 유럽과 JEX970의 임상시험용 약물 제조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독성시험과 효능시험 등의 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라젠의 기업 개요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회사 횡령, 배임 혐의 진행 사항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2020년도 신라젠의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 사내이사와 전 대표이사 간의 회사에 발생된 횡령과 배임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가 있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의 전 대표이사 외 2인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20년 5월 8일 그리고 2020년 6월 3일 그리고 6월 24일 공소 제기한 사안으로 1심 판결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이 대법원 최종 상고심에 대해서 판결 결과입니다. 대상자는 광모 씨, 이모 씨, 문모 씨 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고요. 혐의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이고요. 배임 요건이 총 3개인데 전체 발생 금액은 350억 원이었습니다. 회사 자기자본의 61.8%에 해당되는 수치였는데 최종 선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판결의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었고요. 판결 내용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 중 대상자 광모 씨, 이모 씨, 문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 및 파기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 배임액은 350억 원입니다. 서울고법의 2심 판결은 2022년 2월 25일 날 있었는데 광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그리고 벌금 10억을 선고했고요.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문모 씨에는 이 징역 5년 및 이 벌금 10억을 좀 선고를 했었는데 1심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175억 그리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을 이 선고를 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1심 선고에서는 175억 원의 벌금과 350억 원의 벌금이 있었는데 2심에서 대폭 좀 축소가 됐었죠. 2심에서는 오히려 벌금이 10억 그리고 이 집행유예 기간, 징역 선고 기간도 다소 좀 징역 선고 기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 벌금 액수가 170억 그리고 350억 원에서 10억으로 이제
대폭 감소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이 상고를 좀 최종적으로 했는데 대법원 선고에서는 파기환송을 결정했죠. 파기환송이다. 그렇다면 지금 2심 판단이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 파기환송인데 네. 2심에 어떤 내용이 좀 잘못된 것인가? 벌금 10억 원마저도 더 줄여야 되는 것인가? 벌금 10억도 너무 가혹한 것인가? 자, 이런 관점에서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지금 최근에 이 검토 내용을 좀 봤더니 일단 2심이 벌금 10억 원을 책정한 배임 액수를 대법원에서는 잘못 판단했다. 2심이 법리를 오인해서 판단했다. 350억 원의 배임 액수로 이 대법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 즉 다시 재판하세요라고 좀 돌려보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이를 토대로 다시금 이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이슈가 좀 발생된 셈인데 네.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광모 씨의 경우에는 1심 법인에서 170억 그리고 문은상 전 대표에 대해서는 350억 원의 배임 액수를 적용한 만큼 2심에서도 대법의 어떤 이 파기환송에 따른 어떤 내용이 350억 원의 배임 액수로 달라지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는 공시입니다. 네, 대법원에서 상고심에서 판결한 배임액이 잘못 선정됐다라는 결론을 내린 셈인데요. 배임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대법원에서 이 발표된 보도 문항을 좀 참고해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인수되지 않았던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350억 원의 이 발행대금이 사실상 이를 인수하면서 사채가액 350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350억 원에 대한 인수 차익 가치가 문은상 전 대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득을 본 게 없다라고 좀 주장을 좀 했지만 대법에서는 그렇게 좀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신라제너로 하여금 사채 상환의 의무를 부담시키게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인수대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350억 원의 손해를 발생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즉 350억 원의 손해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상환의 의무를 신라젠으로 하여금 지게 한 그 행위 자체를 네. 350억 원이 만약에 상환되지 않아 상환의 의무가 발생됐다면 회사의 자금을 상환해야 되는 이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요건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상환의 의무가 발생하게 그렇죠. 여지를 줬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말 그대로 빚이잖아요. 네. 회사가 갚아야 되는 빚인데 이게 사실상 기술성장 특례상장으로 이 시장에 진입한 이 신라젠이 특례상장 이전에 발행했던 이 BW 즉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이 저가 발행을 통해서 상장 이후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좀 안게끔 했던 일종의 이 대주주 또는 이 회사의 어떤 사내이사들에게 좀 유리한 네. 어떤 이 베네핏을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한 만약에 책임 전가를 우리가 회사에 책임 전가를 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만약에 신주인수권 행사 가치에 어떤 이 갭이 없어서 상환의 이슈가 발생됐다면 네. 회사가 갚아야 되는 돈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350억 원에 대해서는 2심은 이 부분은 회사에 대한 어떤 배임으로 보지 않았다는 관점이었는데 네. 최종 이 상급심이 이 대법에서는 350억 원을 이 배임 액수로 확정한 것이 아닌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라젠이 350억 원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라젠은 현재 논란 때문에 상장 폐지에 대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개선 기간 동안 신라젠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고 회사는 변경을 최대 주주인 M2N으로 하여금 이 1,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측에서는 조달된 이 1,000억 가지고 임상시험을 좀 잘할 수 있겠는가? 회사의 어떤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는 거지. 정상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서 향후에 이 약물이 가치를 수반할 수 있는가? 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체크포인트였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자, 어찌됐든 이 6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좀 추가적으로 받았고 9월까지 개선 기간이 좀 종료가 됩니다. 네. 이후 10월에 최종 여부가 좀 결정될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신라젠은 기간 안에 회사의 영속성 관점에서 확보된 자금을 통해서 회사의 내실 활동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사업군, 그 다음에 지금 이 팩400 이외에 사실상 이 다른 연구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과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관련된 숙제를 안게 된 셈인데 저는 신라젠이 그래도 구분응선을 좀 넘었다라고 좀 보는 관점이 어찌 됐던 간에 사실상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임상 효용은 당장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숙제는 아니라는 거죠. 막대한 임상 시험 기간과 경비와 뭐 연구 개발비도 투입될 수밖에 없는 여러 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가치가 지금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인데 다만 기업의 영속성, 기업이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사업의 어떤 동력을 좀 수반하느냐 이 관점에서 어떤 중요성 관점인데 신라젠 그래도 확보된 자금을 갖고 저는 충분히 연구개발에 이 투입될 수 있는 어떤 임상 시험과 이 별개로 회사의 어떤 사업 즉 이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어떤 인수를 통해서 저는 그래도 개선 기간 이후에 상장 유지라는 어떤 결정에 도출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봅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상장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기는 한데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는 이 신라젠의 행보는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지금 사실상 이 2020년도였죠. 이 최대 주주, 전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문은상 대표가 사실상 이 내부적인 어떤 비위에 휩싸면서 네. 베이맥스가 있었고요. 횡령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권 거래 정지가 됐고 거의 뭐 2년에 걸쳐서 수많은 신라젠 어떤 보유자들은 고통을 좀 받고 있는 셈인데 네. 지금 회사는 사실상 이 바이오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시장에 좀 입성을 했지만 이렇다 할 연구 개발의 성과가 입증된 것은 없죠. 팩400이 사실상 기대감을 수반했던 이 파이프라인은 맞지만 현재 관점에서는 지금 이 긴급 시판 허가를 통해서 약이 투여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이 아니었고요. 임상 2상 단계에서 지금 미국에서 그래도 다시금 미국에서 임상 시험이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는 어떤 호재적 요인은 반영이 좀 됐지만 네.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이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사실 이 팩400이 향후에 이 회사의 어떤 존속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좀 있겠는가? 네. 자, 이 관점이 좀 중대한 어떤 해법으로 좀 보여지는데 저는 그래도 이 바이오 회사가 당장의 어떤 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어떤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무언가 확연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특례 상장 제도에 진입하고 난 이후에 신라젠의 관점에서는 저는 그래도 수익 사업을 좀 영위할 수 있는 뭐 기타의 어떤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좀 병행하면서 신약 연구 개발도 좀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좀 가져간다면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들이 조금 더 제거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네. 막연하게 지금 회사는 팩400이라는 임상 시험만 좀 고집해서 가는 관점에서는 네. 이게 향후에서도 가치 반영을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회사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가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여부에 대해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저는 회사가 이 개선 기간 안에 지금 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연구개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낼 수는 없지만 네. 회사 임상시험 계획들을 좀 더 획일화해서 네. 임상 시험 계획이라든가 자금 조달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추가적인 신규 사업의 확보를 통한 어떤 M&A를 통한 회사의 어떤 다른 사업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면 충분히 상장 유지라는 긍정적인 어떤 이 결정에 도출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가 뭐 오는 9월 중순에서 늦으면 10월 초쯤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신라젠이 구분응선은 넘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사업의 동력에서 관점에서 보면 확보된 자금으로 현금 창출을 그래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팩400을 통한 이렇다 할 연구 성과는 그 전까지도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신규 사업을 확보하면서 앞으로의 개선점을 조금 더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신라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장 폐지가 거래 정지가 지나고 나서 만약에 상장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요.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신규 진입도 가능할까요? 네, 뭐 앞으로 시나리오인데 10월경이죠. 이제 9월에 개선 기간이 좀 종료가 되고 이 종료 기간 안에는 개선 계획에 대한 어떤 이행 결과 보고서, 숙제 검사를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부분들을 잘 이행했고 어떤 부분들을 이행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다시금 체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상 이행 여부에 대한 관건이 저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한 90% 이상은 이행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는데 이게 워낙 이 중대한 사안이에요.
이 팩400이라는 게 사실상 이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자금줄, 최대 주주의 자금 배경, 그다음에 연구 개발을 성실하게 또는 이 자금 조달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이 배경을 갖췄느냐. 자, 이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네. M2N의 경우에 사실상 이 자금 조달의 문제는 저는 뭐 큰 문제점 없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네. 10월에 만약에 상장 유지 결정이 좀 된다면 이후의 가치는 사실상 이 회사의 이 주요 파이프라인은 이 신라젠의 팩400이 관건이 아닌가.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보다는 네. 하반 경직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맞는데 그래도 상장 유지 결정이 가장 중요한 어떤 네. 요소이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 뭐 굉장히 힘들고 답답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충분히 좀 너무 이 스트레스 받을 요인은 아니다. 네. 좀 10월이면 긍정적인 어떤 소식에 결론 도출을 할 수 있지 않나 예상을 해보면서 저는 뭐 기운 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시원하게 기운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아무래도 거래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10월 초쯤에 상장이 그래도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대표님의 의견 고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주로 된 M2N의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장이 유지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이후에도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은 있을 수 있으니 그래도 계속해서 파이프라인 팩400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까지 계속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후성과 신라젠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빠르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세계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누르시면 방송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영인의 수상한 공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